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방미 기간 중에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화답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돌아오시자마자 통상임금 논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주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상임금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과연 전원합의체로 지금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냈던 소부, 작은 합의체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금융기획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증시 마감했죠.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가 보면 노말 분포곡선처럼 생겼어요. 그죠? 정말 시장 대단한데요. 나폴레옹 꼭 모자처럼 생겼죠. 그죠?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좀 약간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후장에 들어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좋아서 네. 종목별로는 흐름이 좀 탄탄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어제도 5천억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네. 오늘도 4,500억 넘었어요. 네. 뭘까요 도대체?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에 정말 뭘까요? 이게 정말 하고서 팔았거든요, 정말. 예. 근데 지금은 또 그 반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판 거에 아직까지 유입시킨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상반기 내내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부분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매도를 하려는 의식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기관도 최근에 좀 많이 샀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개인의 환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신권을 통해서 많이 나오면서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는 조금 좀 다른 흐름을 이어갔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 거래소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사기도 팔기도 약간 좀 애매한 흐름이지만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지금은 거의 과거에 거래소 시장이 한 1,700대까지 빠졌을 때 그 6월 달의 그 느낌을 네. 코스닥에서 지금 제대로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대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관이 코스닥을 거의 투매 형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펀드가 최근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5%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번 주 초였으니까 아마 손실이 더 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펀드들이 지금 아마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한 1770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자문사 랩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 나갔던 것들이 지금 한 마이너스 10%대까지 막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반기와는 좀 반대되는 극명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옵션 쪽에서 봐도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이슈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또 방송 라디오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시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콜옵션, 즉 올라간다 쪽에 옵션 내에서 좀 배팅하신 부분들 중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약간 좀 더 멀리 외가격이라고 저희 하고 있는 좀 더 지수가 더 올라갈 것에 대한 배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상당히 좀 강하다. 다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기관들이 느끼는 좀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전처럼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머징 시장에서의 포지션에 일정 부분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뺐던 부분을 좀 채워넣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780선까지 갔다가 195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거나 빠지게 되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고 왜 외국인들은 종목 투자보다도 지수 투자에 관심을 가지나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물론 종목별로도 일정 부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환율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투자를 하는 곳이지 종목에 투자는 거의 지금 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현대차를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된 자동차 이제 판매 증가분에 대한 그런 랭킹도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20위권 내에 현대차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토요타가 많이 있는 편이고 미국산 자동차들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지금 사고 있다라는 논리는 미국 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국내 내수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파업 때문에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은 업종이 자동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가지 섹터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같이 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국 시장과 연동해서 국내 기관들은 또 경기 민감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과 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과 같이 연동을 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의 이해가 가지 않는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N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즉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가 나름대로 호조세다. 당초 한 1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400억 달러가 넘게 생겼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에 근거해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 왜 좀 요새 나오는 게 신통치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 코스피가 2천을 뚫어도 아주 힘있게 뚫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 걷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한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게 자금력에서 본다라면은 제한됐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 수출주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라는 부분이 그런 경상수익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흐름으로 보신다라면은 약간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게 좋겠냐면은 달러의 강세라는 부분으로 만약에 N달러가 지금 약세라면요. 원화의 지금 강세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로 지금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환율의 하락이라고 일단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부분은 비단 지난번에 1150원대 많이 갔을 때는 1200원 가까이도 갔었습니다만은 1000원대 이하로 일단 하락하지만 않는다라면 오히려 1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하는 부분은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주들이 향후에 이익을 영유할 때 이걸 항상 해석할 때 안 좋다, 수출주들인데 안 좋다라는 인식만 계속 갖고 시장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원재료 부분을 수입할 때 손실이 적게 나고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시각적인 부분은 사실 환율이 급등락을 할 때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나라 환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좀 유입, 달러 유입 이런 부분으로 인한 환율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 노사 합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28일부터였는데요. 한 100여일간 만에 합의를 했고요. 파업을 시작한 이후로 치면 한 보름 정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사는 임금을 한 5.14% 정도 올리고요. 성과급을 기본급의 350%에 500만 원을 더해서 지급하고 사업 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 원, 주간 2교대 정착 특별 합의금이라고 해서 그 통상급여의 100%를 더 지급하는 방안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약 뭐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한 2천만 원 정도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인센티브를 포함한 거니까요. 예. 그 정도 인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말쯤에 현대차 노조 파업 얘기를 전하면서 이 노조에서 재수생 자녀들에게 학저금을 달라는 1,000만 원 요구를 했다. 정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이 안은 노조가 자진해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좀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노조가 좀 자진 철회를 해서 이 현대차 노조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예. 이 말씀드린 그 재수생 학자금을 비롯해서 조합 활동 면책 특권, 뭐 이제 조합 활동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해도 뭐 고소하지 않겠다, 뭐 이런 특권 같은 거, 또 정년 61세 연장, 연월차 사용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금전을 보상해 달라, 뭐 이런 안건들은 다 노조가 이제 자진해서 좀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좀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했다고도 하겠지만 그동안 그 현대차 노조가 보여줬던 그런 파업 그 관행들을 비춰보면 좀 여전히 그런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이제 경제계 그 시각인데요. 네. 현대차가 1987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23차례 이제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손실 생산 차질이 한 15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도 여전하긴 하지만 이 지난달 현대기아차 그 내수 시장 점유율이 69.7%로 7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게 2008년 9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수입 자동차들 시장 점유율은 10.2%로 사상 최대치로 올라왔습니다. 수입차들이 1월부터 8월까지 한 10만 3,400대 정도를 한국 시장에서 팔았는데 작년에 연간으로 팔았던 게 10만 5,6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8개월 만에 작년 연간치를 지금 다 팔고 아직 4개월이 남아있으니 한 15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입차들이 한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현대차가 이렇게 좀 노사 파업하고 또 비용 이렇게 늘리고 하면서 자동차 값을 계속 올리는 동안 수입차들은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값싸게 한국 시장에 들여놓고 있거든요. 네. 이 어떤 게 과연 이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노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참 어제도 제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두고 기종노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남의 집 일을 가지고 제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시장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차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단지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디트로이트를 좀 봐라. 그렇죠. 미국의 네. 자동차 빅3를 보고 네. 그리고 자진 철거한 1,000만 원 내용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2천만 원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면서요? 네네. 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해서요. 단순하게 뭐 작년에 받은 것보다 2천만 원이 늘었다 이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죠? 네. 지금 다른 직종이나 업종에 비해서 현대자동차 물론 뭐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 많고 작업량이 많으니까 힘들고 하드웨어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재해도 많이 걸려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과연 이런 식의 그렇다고 뭐 노조를 없애자는 건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참 그렇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를 확보하는 건 좀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아니 회사가 있고 복지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회사 네. 경쟁력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대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서요. 네. 요새 그 학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좀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학원이나 산후조리원, 또 예.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 이렇게 좀 현금으로 큰 비용을 들이는 그런
자영업자들, 예. 네,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그런 곳들인데요. 네. 이런 곳들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 신용카드 발급기, 신용카드 이제 단말기 설치는 벌써 의무화를 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신용카드를 들이내면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100만 원인데 현금을 내시면 95만 원만 받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현금을 받고 그거를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신용카드하고 현금을 내서 가격을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어떻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저도 어제 염천교를 건너오면서요. 네네. 그 재화산 점들이 많습니다. 네. 가격이 딜이 가능해요. 내고가. 현금을 주면은 예를 들면 아니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동대문 시장 가도 그렇고요. 네. 현금으로 주면 5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에 내고가 가능하다고요. 네. 단 현금 영수증 받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게 서민 경제가 어렵고 이 밑바닥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도 덕보고 자영업자들도 덕보는 게 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만든 법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기에 나름인데요. 예. 직장인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직장인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은 정확하게 국세청에서 이 세수를 확보를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리할 지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 예. 결국 그 피해는 또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얼마쯤 될까요? 그 규모가? 지금 정부가 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 것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만큼을 월급쟁이들이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네. 이런 그 주티아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영수증 확대 방안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네. 이 자영업자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혹시 또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좀 정부에서 세세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코하고 KT 회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퇴 압력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또 뭡니까? 그저께죠.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G20 정상회담과 베트남 국빈 방문으로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요. 네. 이 과정에 이제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한 70여 군데의 기업인들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포스코하고 KT 회장만 싹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재개서열 6위, 11위 정도 되는 곳인데 지난번 그 청와대 오찬에서도 그 두 분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두 회사를 부르는 거는 순수한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실제로는 두 회사는 지금 100% 민간 회사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지분도 많고 국민연금이 좋은 지분을 있긴 합니다만 공교롭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회사 CEO들에게 청와대가 인사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요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또 2008년으로 이제 거슬러 돌아가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도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시 이구택 회장이 조기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참 이 CEO도 CEO지만 정부도 정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6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책과 영화 속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손 기사님, 저 오늘 롯데 호텔까지 데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가시면서 한 이야기 제가 들었죠. 여쭤봤고, 그죠? 이런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30만 택시 기사들의 소득세를 매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다. 조금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또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거기서 결국 이게 또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거들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김종인 위원장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YTN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만 제일 귀 기울이는 대상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듣는 것, 또 저축은행장님을 만났을 때 듣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외람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직구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가정도 있어야 되고 정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 참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참고 자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트위터로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오시면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여러분들께서 긴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방송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사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의 경제 시간입니다.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좋은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좋은 책은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입니다. 예. 앞서 그 프리에이전트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라이브 등 글로벌한 베스트셀러를 쓴 바 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책인데요. 네. 저자는 이 세일즈라는 행동을 오늘날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밥벌이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 고용주에게 뭐든 팔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고 믿음을 팝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을 쓰자고 계획을 팔고 있고요.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학교와 조직에 팔고 또 미래의 배우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은 손님들에게 특선 요리를 팔고요. 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행위를 팝니다.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다운 행위이고
여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된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설득의 모든 과정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니엘 핑크는 이것을 비판매 세일즈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비판매 세일즈는 자동차를 팔거나 상해보험을 파는 세일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가 세일즈 전성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새로운 시대 어떻게 주도한다는 겁니까, 세일즈가? 네, 우선 왜 세일즈가 전성시대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 근로자 9명 중 1명은 정말 세일즈를 하고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인원이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9명 중 다른 8명도 앞서 말씀드린 누군가를 설득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매 세일즈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판매 세일즈의 인구가 급증한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급증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이 이 수평화, 분산화되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성장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전통적인 세일즈 활동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매 세일즈 활동의 증가로 세일즈가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세일즈 말 그대로 이제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팔려 그러면 남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건데. 네네. 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이전 시대의 판매 방식으로는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세일즈는 더 이상 집요하고 끈질긴 태도 그리고 화려한 화술 그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팔 수 없고요. 네. 지식과 정직으로 무장할 때만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에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정보를 소유하는 정보 대칭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에도 새로운 가치와 방식이 필요한데요. 예전에 이 세일즈의 ABC는 이랬다고 합니다. Always be closing. 즉 항상 판매를 마무리 지어라. 만나면 그 자리에서 팔아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은 새로운 ABC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조, 어튜먼트고요. 예. 거절의 바다에서도 굴하지 않는 회복력, 즉 버이언시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 발견을 통한 명확성, 클래러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 여기서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왜 세일즈를 잘한다라고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자는 이 외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모두 지닌 사람이 예.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또 그 관점에서 조율을 해나가기 때문에 네. 세일즈에서 더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쯤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오늘날 업무를 확장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평 조직의 세계와 격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고정된 기술에 벌을 주고 유연한 기술에 상을 준다. 오늘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개인들은 기능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설계자도 분석해야 하고 분석가도 설계해야 한다. 마케터도 생산해야 하고 생산 담당자도 마케팅을 해야 한다. 또 차세대 기술이 등장하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될 때에는 기존 기술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해야 된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자가 오늘날 세일즈에 있어서 상대를 사로잡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 책의 이 3부 말미에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인 이 피치, 즉 짧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 네. 짧고 간결한 문장을 골라서 해야 된다라며 네. 거기에 또 맞는 책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즉흥극의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세일즈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그래야 상대를 사로잡는 세일즈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은 읽은 글 중에 하나 네. 이 세일즈 문구 카피라이트에 아주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종이 위에 그리면 그림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 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 문구 같은 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너무나 효율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 그대로 그 짧고 간결한 문장의 피치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주 제가 그 피치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 함께 읽으면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장사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저자가요. 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 장사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일즈 과목이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장사와 세일즈의 고수들을 만나서 겪은 그 세일즈에 관한 특별 수업을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 세일즈를 등하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등하시하는 편이죠. 영업사원 그러면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수준 낮은 업무인 양 애써 외면하고 또 맡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 영업의 달인이 되면 모든 비즈니스가 가능해진다는 소리인데요. 네. 이 책에는 이 이슬람 상인의 흥정 비법, 그다음에 쇼핑몰, 홈쇼핑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예. 판매 조직들이 종교 조직을 모방하는 이유 등 전 세계 판매의 마법사들이 정해지는 아주 생생한 세일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생계형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장사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판다는 것, 즉 세일즈의 예술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슬람 상인의 흥정 비법이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또 세계 유대인들의 또 흥정 비법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 굳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은 마음을 움직이고요. 예. 이슬람은 이 흥정, 바로 앞에서 놓는 이 흥정의 거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게 양탄자를 파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차를 주고 밥을 주고 또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덤벼서까지 이 양탄자를 파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아주 재미있고 결국은 또 돈이 털려서 그 양탄자를 들고 나오게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면 이슬람 상인들은 또 흥정하는데 직접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법, 세일즈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참 대비되는 내용이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이 경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을 재밌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사회현상의 하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게 영화죠. 책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화 속에서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경제영화관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되면 마라톤 시즌이 열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라톤 영화 하나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혹시 그 마라톤에서 주전 마라토너를 위해서 뛰는 선수를 부르는 그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김달중 감독의 그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보통 이제 마라톤 할 때 한 30km까지 같이 뛰어주다가 이제 고점 돼서 살짝 빠지고 페이스 조절하게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전 마라토너가 이제 승부를 걸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보통 페이스메이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김영민 씨가 상당히 스스로 체중 줄이고 막 이래서 화제가 됐던 영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잠깐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영민 씨가 역할을 맡았던 게 이제 주만호 선수 역할인데요. 네. 이제 주만호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주전이 되어 본 적이 없는 평생을 이제 페이스메이커만 하는 이제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제 다리 부상 때문에 어차피 더 뛸 수가 없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선수를 루저라고 부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동생까지도 형은 이제 루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주만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장대 높이 뛰기에 얼짱 미녀세로 나오는 이제 유지원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주만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을 내리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이제 소위 이제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날 이제 감독이 이제 주만호 선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 올림픽에 참가도 지켜주고 돈도 주겠다. 이제 이런 영화입니다. 항상 이 영화에서도 주연 아닌 조연 참 외롭지만 요새는 조연도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죠. 네. 그러면 올림픽 가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주전 선수가 쓰러져 버리면 페이스메이커가 뭐 1위로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는군요. 근데 이거를 경제학으로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2등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1등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쓸어 담는 사회에서 2등의 존재 가치가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은 기억을 해도 이제 은메달은 많이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또 역시 선거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면 당선이지만 암만 아까워도 2위는 또 낙선입니다. 네. 금메달을 놓쳤다. 그렇다면 은메달이 좋을까, 동메달이 좋을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높은데,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심리학을 보면 오히려 그 은메달의 만족도가 동메달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메달은 금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 반대로 이제 동메달은 다행히 메달을 땄다. 이런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후생 경제학에서는 차선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최악도 아니면 차악이 있으니까 차악 이론으로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차선 이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차선의 이론은 이제 두 번째가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았다면 하나를 더 갖추거나 덜 갖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차례대로 좋은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즉 그 10개를 갖춰야 완벽해지는데 그중에 이제 7개를 갖췄다 해서 두 번째로 낫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경제학자인 그 립시와 그리고 랭카스트가 이를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최선의 선택을 원했으니까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차선이 때로는 차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차선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하고 후생 수준 이거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죠? 네, 그렇죠. 그 주만호의 선택, 차선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평생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겠다. 차선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뭐 자기가 주전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이제 벌어먹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항상 주만호에게는 이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주전으로 뛰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이제 루저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코 그게 이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스포츠계도 한번 그 차선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데요. 은퇴 선수들의 구직 현황을 조사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봤더니 국가대표 출신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17.6%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가대표 후보, 그러니까 2위죠. 두 번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는 선수가 무려 38.6%나 됐습니다. 2배가 넘네요. 네. 그런데 아예 이런 후보도 못한 일반 선수 같은 경우는 무직자 비율이 40.2%. 그러니까 2등하고 3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월 평균 임금을 봤더니 그 국가대표 출신은 221만 원을 버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위였던 그 후보 선수들은 170만 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 선수들은 178만 원. 오히려 무명 선수들이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걸로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국가대표 후보나 혹은 후보도 끼지 못한 선수나 별 차이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재밌네요.
이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을까요? 네, 이제 주만우가 이런 이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면에 나옵니다. 예. 이제 주만우가 이제 올림픽 레이스에서 30km까지는 뛰었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충분히 이제 돈도 보장을 받았고, 자기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이제 임무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을 지켜보던 동생이 갑자기 우산을 활짝 펴듭니다. 이제 어릴 때 동생이 우산을 활짝 펴들면 힘껏 달려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였는데, 그것을 본 이제 주만우가 막판까지 뛰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구간을 뛰면 뭐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어쨌든 후회가 없는 그런 레이스를 뛰게 되니까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뛸 수도 있다고. 그 차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그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아주 그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밌는 그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그 공정 보도에 한번 빗대서 차선 이론을 빗대본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법원이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위법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신문사가 4대강 사업을 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불공정 보도다. 근데 며칠 뒤에 다른 법원에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사가 그럼 이것도 보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차선책인데요. 뭐 정부의 유리한 내용도 또 불리한 내용도 보도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 보도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차선의 이론을 적용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 정부에게 나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 보도라는 게 이미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공정 보도가 되지는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특정 신문사의 그 편향성을 그 독자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이제 그 신문사가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을 보도를 했더라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오히려 공정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더 헷갈리겠다. 뭐 이런 좀 재밌는 내용을 블로그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2등이 항상 나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 중에 그 패스트 세컨드 빠른 2등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전략 한때 세계가 좀 주목했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빠른 2등이 승리한다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던 건데요. 강한 바람을 피해서 1등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튀어나가서 2등 1등을 하는 이런 전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기업이 뒤를 딱 쫓아가다가 적정한 시점에 시장에 신속하게 뛰어들어서 이제 1등을 잡아먹는 이런 전략인데 사실 이제 그 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경우는 시행착오도 겹치고 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물론 성공하면 시장을 아주 크게 먹을 수가 있지만 실패하면 또 바로 퇴출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2등 기업의 경우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좀 이점이 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패스트 세컨드 사례. 대표적인 게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시장을 만들고 크게 치고 나가다가 뒤늦게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2013년 현재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시장에서는 P&G가 그랬고요. 또 복사기 시장에서는 캐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는 GM 같은 경우가 이제 빠른 2등 전략을 써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이제 패스트 세컨드의 성공 여부, 대중 시장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들어서 장악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역시 선도기업이 이길 수를 못하고요. 너무 늦게 들어가면 낄 데가 없습니다. 낄 데가 없고. 예. 그러네요. 참 이 기업도 패스트 팔로우도 중요하고 세컨드도 중요한데 힘드네요. 기업 활동한다는 게. 오늘 말씀 영화를 통해서 본 경제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굳잠 의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우리 경제에서 지금 화두가 최근에 경제 쪽에서는 한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제개혁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3, 4부 금융기획에서는 통상임금 논란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에 놓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금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사법부가 내릴 판단의 의미와 또 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결국 60세까지 정년이 연장됨과 동시에 퇴직금 및 세제 개혁에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